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보스톡 도착했어요. 네네. 북러 정상회담 관련 외신 보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뭐 북한 언론에서도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외신들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사실, 그다음에 이번 회담의 논의 내용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북러 정상회담을 발표했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를 했고요. 예. 뭐 AP라든가 로이터 등 서방 언론들 그리고 나서 그 인터팍스, 루시스카야 가제타 이런 그 러시아 통신들 모두 보도를 했고요.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법 찾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뭐 공동 성명 그다음에 문서 체결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 우리나라에서 보도됐고요.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푸틴 두 정상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패를 하나 추가하는 기회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랜드 바겐에 러시아도 참여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한 발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 이걸 만회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의존도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노스에서 기고문이 하나 나왔는데 스테픈 블랭크라고 하는 육군대학 교수입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 한국,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것을 러시아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다음에 이제 남북 철도 연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그리고 그 동북아시아의 소위 슈퍼그리드 그러니까 에너지망 네. 이런 건설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사용되게 그 북한의 확약을 받으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거는 러시아가 원하는 거라면 북한도 그렇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또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튼 정상회담 후 추가 보도를 이제 기다려보고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뭐 한일 관계 문제 그 악화일로로 가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그런 차원 이제 문제로는 많이 접근을 하는데 예. 이런 그 한일 관련 그 한일 갈등 상황 이거를 지정학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역학관계 분석한 기고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일 관계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제목의 기고문인데요. 일본 고베 대학의 칸 기무라 교수가 국제 문제 전문지죠. The Diplomat라고 하는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예. 기무라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 상황은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일본은 장기 침체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경제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양자 대결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면서 그 사이에 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G2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다만 어떤 영향이냐 20세기하고 달라질 거라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대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그 집착이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 세력은 미국, 네. 대륙 세력은 중국. 중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왜 줄어드느냐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 뭐 어제도 우리 중국에서 대규모 관함식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앞으로 이제 해양 강국, 특히 그 해군 군사 강국이 되겠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그 우리 잘 많이 소개되고 있는 1대1로 이거 역시 이제 해양 강국을 위한 일종의 인프라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좁은 반도를 굳이 이 출구로 삼을 이유가 없고 바다로 직접 나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바다 지배권을 중국에 넘겨주기 싫겠죠. 예. 그렇게 충돌하는 지역이 이제 지금의 그 남중국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세기의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 간의 각축장이 한반도였다면은 이제는 이들의 대결의 장은 바다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네. 바다에서 주로 각축을 벌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미국에 준하는 해군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고, 미국도 여기에 맞서서 이제 전략을 다시 세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들의 그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20세기 때보다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 북한이
또 중국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이것도 자연히 해체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남한을 향한 미국의 영향력도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접촉하고 있는 것도 이 관련해서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20세기에도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등거리 외교 관계를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입장을 이제 좀 더 실리적인 등거리 외교 그리고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건할 필요성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일 관계랑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겁니까? 김우라 교수는? 네, 김우라 교수의 문제의식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동북아시아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륙의 문제가 곧 한반도의 문제라고 이제 미국이 인식을 할 당시에는 이 한일 동맹이 공동 운명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대립이 해양으로 옮겨간다면은 예. 더 이상 한일 두 간 나라가 이 안보 차원의 협력을 할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 안보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더불어 중요했다면은 한반도에 대한 그 미국과 중국의 관심이 떨어지게 될 앞으로는 이 한일 관계가 그 전과 같이 견고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럼 그 맥락에서 한일 관계가 왜 더 나빠지느냐?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우라 교수에 따르면요. 이미 금이 갈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가 지난 미국에서 그 오바마 정부 당시에 미국의 인위적인 압박으로 그 압력으로 한일 관계가 협력 관계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런 합의를 해준 것도 그게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김우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문제를 놓고 벌여진 한일 외교전에서 분명히 일본이 승리를 했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대미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했고 동시에 한반도 전략을 대립이 아닌 평화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미국을 이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런 네. 거잖아요. 반면에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공 그 원칙만 요구를 하다가 스스로 고립에 빠졌다는 겁니다.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외교를 어떤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예. 한국에 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 WTO에서 일본 수산물 그 수출 문제 이거 놓고 우리의 지난 정부 당시에는 한국에 승리했다가 이번에 역전패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것과 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반도가 평화 모드가 되면 한일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의 전략적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변화 그리고 이때 한반도는 이제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 남북 화해 시대로 갈 수 있는 기회 이게 우리한테는 주어진 거고요. 그렇죠. 현재의 한국 정부는 그래서 그 기회를 적극 놓치지 않으려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의 그 안보 보장 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일본이 바랄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역시 그래서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가 앞으로 있지 않는 이상 한반도 평화 시대에 한일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중국 해군 관함식에서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달고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최근 중일 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 그 최근 일본의 그 외교 청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도 중국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김우라 교수의 앞선 분석의 연장선에서 볼 때도 그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 한일 관계의 미래도 결국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그 김우라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패에 따라서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재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지금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주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일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그 한반도 문제, 그 이후에 한국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김우라 교수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본을 다시 찾게 될 수도 있다. 어. 그거 왜 그러냐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강경 자세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일본에게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일 관계는 더 물론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선택은 결국은 그 한국 정부에 있는 거고 뭐 그 진단대로 이거 김우라 교수 진단대로 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미래는 결국은 한국 정부에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뭐 김우라 교수의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또 한편에서는 일본도 북일 회담이라든지 네. 직접 그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조짐도 그렇죠. 보이니까 네네. 그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각국의 언론 자유지수 발표했죠. 네네. 우리나라 꽤 올라갔다고요? 네,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전 세계 언론 환경,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 자유 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해마다 4월이면은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올해도 역시 언론 자유 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 공식 사이트에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이 올해 41위를 기록했는데요. 41위. 예, 1위가 1위를 비롯해서 하여간 상위권이 전부 늘 그렇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독차지하죠. 예. 올해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48위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본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67위를 기록하면서 어허. 언론 자유지수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인 2017년에는 63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뚝 떨어졌었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지난해 43위로 이제 급상승했고 올해 예. 다시 두 계단 올라 41위가 된 건데 예. 10년 전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 순위도 매기지만 이제 각 나라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내놓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계단 이상 하락한 한국이 이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언론인들 투쟁했던 2014년에서 16년 사이 그때를 특히 이제 명시하고 있던데. 방송사 파업하고 막 그럴 네, 때죠. 맞습니다. 예. 그때 한국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었다. 그래서 MBC, KBS 등에서 10년간의 갈등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해결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선돼야 될 문제 역시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여전히 있다. 네. 이걸 차단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명예훼손에 의해서 이제 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언론 문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 자유 지수 41위. 미국, 일본보다는 앞섰다. 네. 이거군요. 마지막으로 문학의 소식인데 뭐 네. BTS 얘기가 아니라 네. 최근에 영국 언론에서는 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한류를 이끄는 선두주자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운동선수를 한류에다가 연결시키는 건 그러니까요. 전 처음 봤는데 예. 가디언지 있죠? 그 21일자로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축구 팬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국 토트넘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맨시티하고 경기에서 2골 연속해서 넣은 거 이 장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이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그 토트넘을 4강에 진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한류에 합류한 가장 최근 인물이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BTS 얘기도 하는데 영국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한국인이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영국 음반 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BTS가 또 석권했다. 1등했죠. 네. 네. 그 영국 음반 차트가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외국인으로서 특히 한국인들은 최초라고 하고요. 예. 가디언은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현란한 기술과 유쾌한 미소로 그 프리미엄 리그에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 지평을 넓히는 한국 대사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찬사를 보냈고요. 예. 그러면서 한류의 힘이 그럼 이런 한국의 한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가디언지는 한국의 이 같은 문화적 급성장의 기원을 그 김대중 대통령에서 찾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90년대 말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을 당시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류라고 불리는 그 문화의 중점을 두고 신중한 문화 정책을 구성을 했다. 예. 그러면서 이 표현 또
나왔습니다.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이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자국을 보는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그 방법으로 문화를 봤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한류 덕분에 한국은 그 자체로 이제 거인이 됐다. 이렇게 가디언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문화에서는 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을 말하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